안녕하세요. 코스피가 드디어 3,400선을 넘었습니다. 정말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네, 정말 그렇죠. 당신께서 보내주신 여러 기사나 또 분석 보고서 영상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숫자만 볼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면에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막 얽혀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코스피 3,400 돌파의 진짜 의미가 뭔지 당신을 위해 핵심만 딱 뽑아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이번 상승을 이끄는 동력이 과거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앞으로 우리가 뭘 기대하고 뭘 좀 경계해야 하는지 이런 걸 명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크게 봤을 때 글로벌 유동성 환경 변화가 하나 있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AI가 이끄는 반도체 시장의 변화. 이게 아주 중요하죠. AI 반도체. 네, 그리고 국내 정책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2021년 그때 3,300 돌파했을 때랑 현재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또 잠재된 위험 요인까지 같이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이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 숨어있는 미묘한 변화들까지 저희가 함께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이 코스피 3,400 돌파 현상, 대체 무엇이 이걸 이끌었는지 그 핵심 동력부터 자세히 살펴보죠. 우선 최근 상황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코스피 지수가 9월 15일에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했어요. 네, 역사적인 순간이죠. 근데 이게 그냥 하루 반짝 오른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3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우면서 올라온 거더라고요. 맞아요. 그 기세가 대단했죠. 9월 12일 종가가 3395.54였으니까 와, 정말 강력한 상승세였던 거죠. 마케팅 기사를 보니까 벌써 시장에서는 3,500선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고요. 네, 그만큼 시장의 기대감이 크다는 방증일 텐데요. 이 강한 상승세를 이끈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이요? 네, 첫 번째는 역시 글로벌 유동성 환경입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게 상당히 커요. 금리나 기대감. 네, 이번 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현이 패드라고 부르죠. 네네. 이 패드의 통화정책결정회의 FOMC가 열리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합니다. 한국경제TV 보도를 보니까 그 CME 패드워치라고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금리 예측하는 거. 네, 맞아요. 선물 시장 데이터로 예측하는 도구인데 여기서 25bp, 그러니까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무려 96.4%로 보고 있습니다. 96.4%요? 와, 이건 시장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네요. 그렇죠.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금리나 기대감이 높아진 배경은 뭘까요? 혹시 경기 둔화 우려 이런 것 때문인가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따가 위험 요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AI 분야를 제외한 일부 경제 지표에서 약간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페드의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아이러니하네요. 당분간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러니까 돈을 푸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는 계속 돈을 푸는군요. 네. 그리고 중국 역시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면서 이 글로벌 자금이 위험 자산, 특히 우리처럼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신흥국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자금의 흐름 자체가 우리 증시에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력. 이건 아마 이번 상승의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보내주신 자료들 대부분이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엄청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번 상승의 가장 강력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최근에 오라클 같은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업들이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AI 기술에 대한 투자가 그냥 거품이 아니라 실제 강력한 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진짜 수요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또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같은 AI 칩 선두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졌고요. 그 훈풍이 고스란히 국내 반도체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전달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 관심이 정말 뜨겁던데요. 마켓싱 기사를 보니까 9월 12일 딱 하루였는데 그 하루에만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거의 7,900억 원? 와, 7,900억. 그리고 SK하이닉스를 3,300억 원 넘게 순매수했더라고요. 이거 정말 이례적인 규모 아닌가요? 네, 엄청난 규모의 매수세죠.
이건 단순히 글로벌 유동성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기보다는요.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고대역풍 메모리, HBM이라고 하죠. HBM, 네. 이 HBM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진 그 강력한 경쟁력,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엄청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 HBM 경쟁력 때문이군요. 네. HBM은 AI 연산에 꼭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인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에다가 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차세대 HBM, 그러니까 HBM4 개발에 성공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더 키운 거죠. 마케팅에서 보도했더라고요. 아, HBM4 개발 소식까지 정말 호재가 겹쳤네요. 근데 HBM 같은 이런 최첨단 메모리뿐만 아니라 기존의 D램 같은 소위 레거시 반도체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한국경제TV 자료에서도 그 점을 짚고 있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 예리하신 지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AI 서버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HBM 생산량을 당연히 늘려야 하잖아요. 네. 그러려면 기존 D램 생산 라인을 일부러 HBM용으로 바꿔야 해요. 전환하는 거죠. 아, 라인을 바꾸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존 D램 공급은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고 업황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AI 수요 증가가 최첨단 메모리뿐만 아니라 기존 메모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랄까, 낙수 효과 같은 게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요와 공급 양쪽에서 다 좋은 신호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수요, 공급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글로벌 유동성 환경 좋고 기술적인 돌파구도 마련된 상황에서 국내 정책적인 측면도 이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특히 그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 이게 생각보다 좀 싱겁게 마무리된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 발표했잖아요. 이게 시장의 큰 불확실성 요인 하나를 제거한 셈입니다. 아, 그게 큰 불확실성이었군요. 네, 이전에는 이 기준이 막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연말만 되면 대주주들이 주식 막 팔고 그랬거든요. 회피 물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곤 했는데 네네, 연말마다 그랬죠. 그렇죠. MBC 뉴스에서도 이 소식을 중요하게 다뤘던데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셈이죠. 서울와이어 분석처럼 정부의 이런 결정과 더불어서 전반적인 증시 부양 의지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고 지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즉 글로벌 유동성, AI 반도체 붐, 그리고 국내 정책적 안정 이 세 가지가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가 이번 코스피 3,400 돌파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1년에도 코스피가 3,300선을 넘어서면서 정말 엄청난 열기를 보였었거든요. 네, 생생하죠. 그때랑 지금 지수만 보면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번 상승은 그때와는 뭔가 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비교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2021년에 상승하고 지금의 상승은 그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서울와이어 분석을 중심으로 비교해보면요. 2021년 3,300선 돌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풀린 그 막대한 유동성의 힘,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 그때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불렀잖아요. 네, 맞아요. 동학개미. 이런 것들이 주도한 장세였습니다. 당시 기업들 이익이 개선되긴 했어요. 하지만 주가 상승 속도가 이익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질러 갔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 거품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조정폭도 꽤 컸던 걸로 기억해요.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이 너무 높다 이런 지적이 많았죠. 정확합니다. 당시 코스피 전체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15배에서 16배에 달했고요. 15배, 16배.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 PBR, 이건 기업의 자산가치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1.2배를 넘어서면서 역사적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유동성의 힘으로 밀어올린 측면이 강했던 거죠. 아, 돈의 힘이었군요. 그렇죠. 반면에 지금 2025년의 3,400선 상황은 다릅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AI 혁명이 촉발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덕분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핵심 기업들의 이익이 실제로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실적이라는 아주 든든한 엔진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수 레벨은 비슷할지 몰라도 그 내용 면에서는 질적으로 확 다르다는 거네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코스피의 PER은 10배에서 11배 수준, 그리고 PBR은 1.0배에서 1.1배 수준으로 역사적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뭐 크게 부담스럽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하군요. 네. 그래서 이번 고점은 실적 기반 고점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삼성증권 리포트에서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돈의 힘만으로 오른 게 아니라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 혁신에 기반한 반도체 기업들의 구조적인 이익 성장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 이게 2021년과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전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있죠. 네,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된다는 점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지만 제공해주신 자료 중 일부에서는 여전히 그 반도체, 특히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게 뭐 2021년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해도 이런 집중의 위험 자체는 여전한 것 아닌지 당신께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 부분은 잠재적 위험 요인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고요. 현재 상승이 과거보다 펀더멘털 측면에서 더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산업, 특정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경우에는 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유의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한미 관계의 미묘한 기류 변화인 것 같아요. 현대차하고 LG에너지솔루션 기술자 옥류 사태 이후에 좀 껄끄러워진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리고 미국의 투자 압박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이게 우리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경제TV 자료에 따르면 그 기술자 억류 사태를 계기로 미국 측이 500조 원이라는 정말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는 등 양국 간에 좀 긴장감이 높아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500조 원. 네, 자동차 관세 문제도 결국엔 미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타결이 됐죠. 기존 25%에서 15%로 관세율이 인하되긴 했지만 그 대가로 한국이 앞으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48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라니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우리 실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한 약속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삼성증권 리포트에서도 이 투자 약속의 구체적인 이행 과정, 그리고 그것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를 아주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율이 15%로 낮아진 것은 분명 긍정적이긴 한데 여전히 한미 FTA 체결 이전보다는 높은 수준이고요. 또 일본이나 유럽 자동차 기업들과의 경쟁 환경 변화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고요. 특히 수출주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의 상승 흐름에 언제든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말씀하신 무역 갈등 외에도 보내주신 자료 중에선 그 AI 분야 빼고 미국 경제 전반의 둔화 신호를 짚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고용 지표가 나빠진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네, 맞아요. 중국 경제 회복도 아직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고요.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는 동시에 또 실제 경기 침체 우려도 자극하는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신께서도 이 점이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겠어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한국경제TV하고 삼성증권 리포트 모두 그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시장은 이 경기 둔화 조짐을 이러면 패드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신호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측면이 강하거든요. 네, 그랬죠. 하지만 마케진 분석처럼 금리 인하 기대가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 선반영된 상황에서는 앞으로 실제 경기 둔화 지표가 발표될 때 시장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중요해질 겁니다. 해석의 문제군요. 그렇죠. 즉, 연착륙 기대가 꺾이고 경착륙이나 침체 우려가 커진다면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현재로서는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외부 충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도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이민 정책 변화가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 패드가 금리를 생각보다 덜 내리거나 심지어 파월 의장이 다시 좀 매파적인 그러니까 긴축을 선호하는 발언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제기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중요한 불확실성입니다. 삼성증권 리포트는 미 정부의 정책 변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와 함께 발표될 점도표라고 있잖아요. 아, 점도표. 네. 페드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담은 건데 이걸 통해서 페드의 생각을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경제TV 분석처럼 만약 경제 성장세는 둔화하는데 물가는 안 잡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거나 아니면 파월 의장이 시장 기대와 달리 매파적인 메시지를 내놓는다면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또한 일본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일본은행, BOJ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도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만약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거나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면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그러니까 저금리 엔화 자금을 빌려서 고금리 자산에 투자했던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거든요. 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것도 변수군요. 네. 시장 내부적으로도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반도체만 너무 뜨겁고 다른 업종들은 좀 소외되는 쏠림 현상. 이것도 심해지는 것 같아서요. 지수는 막 오르는데 매 주식은 그대로인 그런 상황 겪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맞습니다. 서울 와이어는 단기 급등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고요. 또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 분석처럼 반도체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업종 간, 심지어는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 간 차별화가 아주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네. 지수 자체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시장 내부의 이런 온도 차이에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위험 요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마냥 낙관만 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앞으로 코스피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3,500선까지 정말 갈 수 있을까요? 반미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마켓신 분석처럼 중요한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3,400선을 아주 강하게 돌파했고 투자 심리도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3,500선을 다음 목표치로 보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 3,500선 목표. 네. 여기서 중요한 변수는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계속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서울 와이어나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면 다른 나라 증시 대비해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매력,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여전히 좀 싸다는 인식, 그리고 비교적 안정적인 원달러 환율,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외국인 자금 유입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이 좀 우세하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좀 더 긴 호흡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실적의 지속성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상승을 이끌고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실적. AI 투자가 그냥 단기적인 유행을 넘어서 구조적인 트렌드로 자리를 잡는다면 실적 장세는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쵸. 그때 한국 증시가 그 수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밸류업.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려는 정책들인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지 또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되는지 그리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확대 논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도 증시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결국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의 흐름을 잘 읽어내면서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서울와이어에서도 강조하듯이 현재 고점이 실적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언제든 조정은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삼성증권 리포트의 지적처럼 펀더멘탈,
즉 기업의 본질 가치하고 주가 사이의 거리가 다시 벌어지거나 좁혀지는 과정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좀 냉정하게 분석하고 기대와 우려 사이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눈 것 같네요.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쫙 정리해보자면 코스피 3,400 돌파는 AI가 촉발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에다가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연료가 더해지고 또 주식 양도세 기준 유지 같은 국내 정책적 지원이 바람을 불어준 결과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2021년처럼 단순히 막 넘치는 유동성만으로 밀어올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실적이라는 탄탄한 기반 위에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우세하다는 점이네요. 그렇지요. 하지만 동시에 한미 간의 그 미묘한 무역 긴장감,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이라는 먹구름,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인플레이션과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안개, 그리고 시장 내부의 단기 과열 및 쏠림 현상 같은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 상황을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승을 이끄는 핵심 동력, 그러니까 AI 반도체, 글로벌 유동성, 국내 정책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잠재된 위험 요인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순히 코스피 3,400이라는 숫자에 몸을 대기보다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더 큰 경제 및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한 가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거죠? 자료들을 보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가 이번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계속 강조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간 이 거대한 AI 혁명의 물결 속에서 현재 주목받는 반도체 산업 외에 한국 경제의 어떤 다른 분야가 새롭게 떠오르거나 혹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수혜를 잇게 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AI가 가져올 변화는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쵸?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너머에 숨겨진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심층 분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당신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